오늘은 홍계월 전 위기 부분. 자, 전쟁에서 공을 세운 평국이 천자의 어떤 은혜를 받아 진맥을 받던 중 여성임이 밝혀지고 천자에 의해 보국과 혼인하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인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로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홍계월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남성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지배하에 군법을 위반하였다고 엄벌을 받는 내용이나 계월이 여성임을 알면서도 벼슬을 그만두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국난을 당했을 때,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남성보다 높은 벼슬을 주어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공이 물러나오자 위공과 정열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이 여공은 보국의 아버지예요. 나중에 이제는 계월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위공과 정열 부인은 계월의 친부모예요.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샤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한마디로 계월을 길러준 여공에게 고마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며 슬픈 감회를 금하지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평국과 보국 또한 엎드려 먼 길을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열 부인이며 기주와 공열 부인과 출랑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함께 기뻐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쫙 깔아놓는 걸 얘기해요. 3일 동안 즐기더라. 온 집안이 다 만났어요.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 터를 닦고 집을 지을 때 천역한을 불일성지했어. 불일성지라는 것은 며칠도 안 돼서 일이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뭐 우다다닥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다다닥하게 하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겠어요. 공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겠죠. 마글마글 했겠죠. 그 장암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결국은 이 부분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1000명과 수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군대 내지는 군인 100명씩 내려주시고, 체단이라는 것은 온갖 비단과 보호하는 보석을 수천 바리바리 상으로 내려주시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천자가 계월에게 신뢰가 엄청나게 두터운 거죠. 평국과 보국은 황혼을 축소하고 한 궁궐 안에서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궁궐 안 넓이가 10리가 남는지라. 그 위세와 그 행동은 천자나 다름이 없었다. 거의 왕급이란 얘기죠. 이때 평국이 전장을 다녀온 후로 자연히 몸이 피곤하여 병이 침중 깊어지니 집안이 경동하여 밤낮으로 약으로 치료했대요. 이게 그냥 단순히 피곤해가지고서나 쓰러져서 그냥 골골거리는 거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뒤에 일어나는 사건의 계기가 돼요. 그게 뭡니까?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는 거죠.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요. 명의를 급히 보내요.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서 보리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의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해와 병세를 진맥하니. 자, 여기서는 침소라고 하는 건 잠자는 곳이겠죠. 쓰러져 누웠으니까 병이 위중하지 않아. 안 아파. 헐, 이게 뭔 소리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고 하고 돌아와 천자께 아프지 않은데요? 라고 하더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옵고 왔사오나.
슬러시 여와 나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합니다. 괴이한 일 이게 남자 맥이 아닌 거야. 여자 맥인 거야. What? 무슨 까닭 이유가 있더냐? 편국의 맥을 보니 남자 맥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역시 어휘예요. 어휘. 어휘니까 거의 그 뭐야 편국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라고 폭로가 되는 거죠. 역시 어휘는 잘 둬야 돼. 근데 그게 이게 믿겨져 안 믿겨져? 안 믿겨져. 그러니까 천자가 말하는 거예요. 편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10만 대군을 소멸하고 왔으리요. 이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자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가능하지가 않지. 편국의 얼굴이 비록 도화색이기는 하지만 복숭아꽃 같은 붉은색 계통이긴 하지만 체격이 작고 약해서 네가 혹시 괜히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그럴 수도 있나? 아 헷갈리네. 야 아직은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얼굴이 복숭아꽃이고 그 다음에 체격이 좀 작아. 남자치고는 작아. 그리고 힘도 조금 약하긴 해. 머리는 뛰어나고 전쟁은 잘하는데 어이 말이 맞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적군을 이걸 다 죽이고 온다고? 이거 말이 안 돼. 헷갈리네. 야 아직은 be quiet.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천자의 신중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하시고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시더라. 이거는 편국이 걱정돼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여자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 편국이 병세 점점 나음에 생각하기를 어이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탄로났을 것이야. 이제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게 되었네. 하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라고 생각하더라. 왜? 죄책감이죠. 그래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게 했대요. 자, 굳이 남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발단 부분 처음 부분에서 아버지 홍무가 남장을 시킨 이유하고 똑같아요. 이 남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월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옷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여복을 입고는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즉 여성의 사회생활이 제약되었음을 보여주는 건데 여복을 입었으니 이제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 규중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깝깝해 안 깝깝해? 깝깝하죠. 부모 앞에 베어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횡하거늘 철철철 넘친다는 거야. 왜? 장차 나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개월이 비가 마여 슬퍼하며 우는 거동 모습은 가을 9월 음력 9월의 가을에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고 초승 편월이니까 조각달 초승달이겠죠. 순에 잠긴 듯하며 요요전전한 태도는 당세 제일이더라. 쉽게 얘기해서 개월에 우는 모습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즉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why, 어째서 개월이 울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그것은 그동안 천자에게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숨긴 죗값을 치러야 하며 자신이 여자임이 밝혀진 후에는 나란 일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때 개월이 천자께 상소를 올렸거늘 한리막사 대원수 좌수상 청주 편국은 한리막사이기도 하고 겸해서 대원수이기도 하고 겸해서 좌승상이기도 하고 겸해서 청주후예요. 벼슬이 많기도 많다 그죠? 그 말은 이 편국이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돈수 100배 하옵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5살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고 도적 맹기를 만나 수중 물귀신이 될 것을 여공의 은덕으로 살아났사오나 오직 일념에 생각하온즉 여자의 행색을 하여서는 규중에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함이 되었기에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복색을 하와 황상을 속이었고 조정에 들어갔사옵니다. 자, 이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왜 내가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신첩의 죄가 만사무석이오나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아나 감수대제하여 유지와 유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글과 인신, 한마디로 병권을 가지고 있는 발병부 주머니, 군사를 일으키는 주머니를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기군, 망상, 지죄, 임금을 망령히 기망한 죄를 신속히 처참하여 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인용을 했네요.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을 치며 땅, 아이고야, 의자를 치며 말씀하셨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에 없는 일이로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물을 다 갖추어 갈충보국하고 갈충보국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갚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한마디로 출장 입상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야. 평국이 비록 여자이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거둘 수가 없어. 왜? 평국은 재주가 너무너무 뛰어나. 이거는 남자라도 못할 일이야. 그런데 여자라고 벼슬을 거둘 수야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천자는 상당히 깬 인물이네요. 그죠? 깨어있는 인물이야. 즉 조선 후기 소설에서 이렇게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천자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시를 명해 유지와 인수를 도로 보내시고, 아니야 넌 계속 이래, 이거죠. 비답을 주셨다. 비답이라는 거 OX, 가부의 답을 주셨다. 개월이 황공하고 감사의 비답을 받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경의 상소를 보니 놀랍고도 장하도다. 흉과 효를 다 갖추어 반란군을 소멸하고 사직을 편안히 보존한 것은 다 경의 바다와 같은 덕 때문이니 짐이 어찌 경이 여자임을 허물로 삼겠는가. 유지와 인수를 도로 보내니 추호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경은 갈충보국하여 짐을 도우라. 한마디로 조선 후기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개월이 사양을 못해 여자 옷을 입고 그 위에 조복을 입고, 조복이라고 하는 건 관리들이 입는 옷,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에다가 여자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여성임을 당당히 드러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위에다가 다시 조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복은 남성복이죠. 내가 비록 여자임을 밝혔다 할지라도 당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복을 입어야 한다는 한계를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당당히 드러낸 거예요. 한계예요? 그러면 이 관점과 이 관점을 같이 보도록 하세요. 즉 문제 출제자가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박스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부리던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고 승상부 문에 진을 치게 하고 하니 그 대열이 엄숙하였다. 한마디로 여성임을 드러냈음에도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는 천자께서 위국공을 입시하게 해 말씀하셨다. 위국공이라는 것은 위공이죠. 개월의 아버지고요. 입시라는 건 대궐에 들어와서 임금을 보는 걸 얘기해요. 짐이 원수가 누구야? 왼수지간할 때 왼수 아냐? 개월을 얘기해요. 상소를 본 뒤로 생각이 많도다.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늙으면
홍무의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니. 왜 규중에서 홀로 늙는다라고 생각해? 여자잖아. 근데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고, 여잔데 지금 장수잖아. 누가 결혼을 하겠어? 무섭잖아. 그러면 혼자 살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위국공이 홍무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너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사람 없잖아, 이거죠. 제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내가 차라리 중매를 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편국의 혼인은 짐이 중매를 해 성사시키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편국이 규중에서 늙는 것이 불쌍해. 왜? 평범한 여자가 아니니까 결혼하기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자, 천자가 중매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띠하노? 라고 이제는 개월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대목은 결국은 천자가 개월을 중매하려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위공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의 뜻도 그러하외다. 소신이 편국에 나아가 말하겠지만 편국의 배필로 누구를 정하리까? 편국과 함께 공부하던 보국과 혼인시키려 하니 경의 마음은 어떠한고? 헐. 누구? 보국? 왜? 하필 편국이 싫어할 텐데 왜 싫어해? 자, 이 보국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보국은 인간이 일단 가부장적인 관념에 젖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편국하고 마인드가 안 맞아요. 더더군다나 편국이 장수일 때 부하로 부리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부하로 부렸는데 가부장적 관념에 젖어 있는 인물이면 남편이라고 막 내세울 거 아니야. 나서면은 편국이 그 꼴을 못 봐. 못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둘이서 글쎄 이게 궁합이 잘 맞을까? 근데 천자는 그걸 모르죠. 서로 잘 아니까 잘 이해하고 잘 보다듬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요. 뭐 천자가 설마 어깃장 놓으려고 했겠어? 암튼간 위공이 아뢰었다. 하교가 마땅하옵나이다. 당신의 명령이 옳습니다. 편국이 죽을 목숨을 여공은 보국의 아버지예요. 덕으로 살아났고 여공은 편국을 친자식같이 길러 영화를 누리게 하고 이별했던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인입니다. 또한 편국은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같은 과거에서 급제하여 폐하의 크신 덕으로 장록, 한마디로 관직과 녹봉을 받아 머나먼 전장에서 보국과 사생고락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와서는 한 집에 거처하고 있으니 그 집 한 대궐에 있으니 천정연분 즉 하늘이 정해준 인연 천생연분인가 하나이다. 이렇게 아뢰고 물러나와 개월을 불러앉히고 천자께서 하교하시던 말씀을 낱낱이 전하니 개월을 아뢰었다. 소녀의 마음은 평생 홀로 늙으면서 부모 슬하에 있다가 죽은 후에 다시 남자가 되어 공자와 맹자의 행실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 저 세상에 태어나. 이 말은 은근히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회는 남존여비의 사회야. 사회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지금은 이대로 살고 지금 인생은 그냥 끝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어서 차생에 다음 생에서나 남자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근본이 탄로나 천자의 하교가 이러하십니다. 부모님도 슬하에 다른 자식이 없어 슬픈 마음을 품으시고 조상의 제사를 전하실 곳도 없었사옵나이다. 자식이 되어 부모의 명을 어찌 거역하며 천자의 하교를 어찌 배반하겠나이까? 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솔직히 하고 싶었던 일 내지는 속상한 거는 많아. 굳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남자가 못된 것을 한스러워했다. 결국 승낙을 하기는 하지만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기타 등등이죠. 이는 결국 개월 동안 남존여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길동이처럼 율도국 세우겠죠. 거기까지는 못 간 거야. 일종의 이 작품이 갖는 한계라면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위공이 즉시 대궐에 들어가 개월이 하던 말을 아뢰니 천자께서 기뻐하시고 어쨌든 콜했으니까 여공을 불러 하게 하셨다. 편국과 보국을 부부로 정하고자 하니 경의 뜻은 어떠한고? 폐하의 덕택으로 어진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감사하여 아랠 말씀이 없나이다. 이렇게 아뢰고 물러나와 보국을 불러 천자의 하교를 전하니 보국이 엎드려 살해했다. 이거는 보국은 불만이 없는 거야. 예스 컬? 생각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점은 천자를 바라는 태도, 천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거죠. 또한 부인이며 집안 사람들 모두 다 기뻐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까 얘기했죠. 소녀의 마음은 평생 홀로 늙으면서 부모 슬하에 있다가 죽은 뒤에 남자가 되는 것이었어. 그런데 천자가 하라고 하니 나는 그냥 할게 라고 하면 자신이 남자가 못된 것을 한스러워해. 남자가 못된 것을 한스러워한다는 건 결국 뭐야? 여자로서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남자의 삶을 우선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위에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개월 동안 남존여비 의식이 뿌리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신분으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천자께서 태서관을 불러, 태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를 보면서 이제는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태기를 하니, 태기라고 하는 건 좋은 날짜를 고르니 혼인 날짜는 3월 보름쯤이었다. 태길단자라고 하는 것은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사주 적고 해가지고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상대편에게 보내는 조그만 쪽지예요. 예단 수천 피를 봉해 위공의 집으로 보내셨다. 위공이 태길단자를 가지고 개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개월이 아래였다. 보국은 전날 중군장으로 소녀가 부리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관계가 대장과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관계 설정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례를 하고자 합니다. 왜? 부부가 되면 남편인 보국을 부하로 다루기가 어려워질 것이니까 이 뜻을 폐하께 아뢰어 주소서. 위공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천자께 아뢰니 천자께서 바로 군사 5,000명과 장수 100여 명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깃발과 창검을 갖추게 하여 원수에게 보내셨다. 개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 황월 발음도 안 돼. 용봉 용과 그 다음에 봉황이에요. 봉황 용 봉황 월은 도끼예요. 즉 용과 봉황이 그려진 도끼와 수기는 군기예요. 군기를 잡아 행군의 별궁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해오던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왜? 마누라가 남편한테 이라 이씨.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편국의 위험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대령했다. 결국은 이 보국의 성격이 확 드러나죠. 남성 중심적 사고라는 거죠. 이때 원수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중군장이 보국을 가리키는 거죠.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예를 갖추어 보이라. 소령이 추상과 같으니 군졸의 대답이 장안에 울릴 정도다. 꽝 찍으면서 예 하는 거겠죠. 과장법이에요. 중군장이 그 위험을 보고 겁을 내어 쪼잔하네요. 그죠? 자,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니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다. 나아가 장대 앞에 엎드리니 원수, 이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편국이겠죠. 개월이에요. 정색을 하고 꾸짖었다. 군법은 더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이다. 그대가 중군장이라면 즉시 대령했다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거늘 장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군령을 소홀히 하니
아니가 아니라 한이겠죠. 중군장의 죄는 참으로 무엄하도다. 즉시 군법을 행할 것이로되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저 두지는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호령의 중군장을 빨리 잡아내라고 하는 소리가 추상과 같았다. 무사들이 일시에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어 중군장을 장대 앞에 꿀리니 중군장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진정하고 아뢰었다. 결국 개월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남자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이것은 당시 조선 후기 여성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장이 몸에 병이 있어 치료하다가 미처 제 시간에 이르지 못했으니 죽어도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병든 몸이 중장을 당하면 두들겨 맞으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죽는다면 첫 번째 부모에게 불효가 막심할 것입니다. 원수는 바다와 같은 은덕을 베푸셔. 옛날의 정, 너하고 나하고 그동안의 정이 있잖아 생각하셔서 저를 살려주시면 불효를 면할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sorry, 나 지금 치료받다가 늦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잖아. 야, 그리고 우리 정이 있지 라고 어떤 개인적인 처지와 유교적 도리를 근거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장수로서 중군장도 장수잖아.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개월의 입장은 이렇게 말하며 보국이 무수히 애걸하니 원수가 속으로는 웃었으나 겉으로는 호령하며 말했다. 그렇죠. 왜?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중군장이 몸에 병이 있다면 어찌 영춘각의 애첩 영춘과 함께 밤낮 없이 풍류를 즐기는 거. 이거는 좀 심했다. 비꼰 거죠? 사정이 없지 않으므로 용서하거니와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 이게 혹시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분부하니 보국이 수없이 절에 살해하고 물러났다. 원수가 이렇듯 종일토록 즐기다가 군사들을 물리치고 본궁으로 돌아갔다. 재밌네요. 보국이 하직하고 돌아와 원수에게 모욕당한 사연을 부모에게 낱낱이. 야, 이건 좀 이건 더 심했다. 고자질을 하냐? 그랬더니 여공, 시아버지죠, 이제.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며느리, 즉 개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내 며느리야. 여자 중에서도 군자야. 그러면서 보국에게 말했다. 개월이 너를 욕보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어명으로 너를 배필로 정하긴 했으나 개월은 예전에 너를 중군장으로 부렸던 그 까닭 때문이다. 마음에 다시는 너를 못 부릴까 하여 희롱한 것이니 너는 조금도 혐의, 좁은 마음, 쪼잔한 마음을 꿈꾸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만 갖지 마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지요. 천자께서 개월이 보국을 엿보였다는 말을 듣고 크게 웃으시고는 오히려 개월에게 상을 많이 주셨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홍개월전에 위기 파트를 살펴보았어요. 위기 파트가 몇 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냥 재밌어가지고 쭉 이었습니다. 쭉 이어서 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여기 세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좀 많아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개월의 행동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 인물 볼까요? 보국이라는 인물입니다. 보국이라는 인물은요, 원수에게 모욕당한 사연을 부모에게 낱낱이 고해요. 고자질을 하는 거지요.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감히 여자가, 감히 아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남자에게,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랬더니 여공은 웃으면서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명으로 너를 배필을 정하기는 했으나 중군장으로 부렸던 까닭 때문이야. 그래서 너를 못 부릴까봐 희롱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천자죠. 천자는 막 웃고 그 다음에 오히려 상을 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월의 행동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보국은 일단 가부장적 관념에 젖어 있어 아내 될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승질을 내는 인물이라고 본다면, 여공, 시아버지 될 사람이죠. 여공은 계월의 대범함을 칭찬하며 보국에게 불만을 갖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천자는 계월을 칭찬하며 오히려 상을 내리죠.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런 대목들은 조선 후기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였음을 알 수 있고요. 당시 여성 독자들의 기대에 호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홍계월 전 위기 부분, 전공을 세운 편국이 진맥을 받던 중 여성임이 밝혀지고 천자의 명에 의해 보국과 혼인하게 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